질이 들어온 것들, 이견 들어온 것들 해준 게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나오는데 꽤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사실 만들어진 이유기도 하고요. 보통 그 전에도 화재안전 기준 다른 거 만들 때 참여했을 때 보면 보통 끝나고 나서 빨라야 1년, 다 완전히 다 끝났다고 그랬을 때 빨라야 1년, 길면 한 2년 이상 지나야지 이제 공고되고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온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나온 문제들이 나왔는데 막 법규 비퉁이에서 좀 나온 것들이 좀 많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교시 해설을 맡게 된 유청범 소방기술사라고 합니다. 자, 1교시 첫 번째 문제, 먼저 방화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방화는 뭐,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방화로 의심되는 특징, 이것들에 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화에 관한 정의부터 살펴보면, 방화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불을 지는 것가 제일 많아요. 방화상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 재산상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많고, 범죄 증거라든지, 아니면 테러라든지, 아니면 사회 불만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그쵸? 네. 보통 우리가 화재는 의도하지 않은 걸로 대부분 취급을 하는데, 방화는 의도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범죄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9.1 코드에 따르면 방화하지 않아야 했을 화재로 인식된 상황에서 고의로 발생된 화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점점 방화 같은 경우가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 될수록 방화가 증가되고, 후진국이면 그렇게 방화가 많지는 않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또 그런 불을 지르거나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미 연방도 소방 통계를 보면 방재본부 범죄의 한 60% 정도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리고 전체 피해액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방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은폐된 장소에 하겠죠. 왜냐하면 불 저지른 사람은 내가 불을 저질렀다는 걸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을 저지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당연히 내가 불을 지른 걸 모르도록 하기 위하니까 대부분 다 은폐진 장소를 하고요. 뭐 이게 어떤 일반적인 다른 화재하고 달리 계절적이거나 주기적이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 증거 소멸, 범죄 은폐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범죄를 불을 질렀고 완전히 다 소실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더 이상 범죄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그런 목적들에 하고요. 뭐 동기도 다양하게 진행될 거고요. 특별히 촉진제 같은 걸 씁니다. 촉진제라고 하면 인화성 액체 같은 것들, 왜 불을 단시간이나 빠르게 지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인화성 액체를 갖고 처음에 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얘를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트레일러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료가 고의적으로 뿌려져 있거나 흩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트레일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방화의 특징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싱글 리스크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한 구역 외에는 다른 구역으로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방화 같은 경우에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불 한 곳에다 지른 것이 아니라 다수에다 지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발화 지점이 존재하고요. 또한 의도적으로 불을 끄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동작을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동작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탑 라인을 끊는다든지, 설비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방해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방화문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방화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트레일러라든지 촉진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속 패턴들이 대부분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의 방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모방하는 사람들,
모방 범죄들 많이 일어나고요. 또한 범죄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연쇄 방화 같은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방성, 연쇄성이 다른 화재하고는 전혀 틀린 현상이죠. 다른 화재에선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인데 여기서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연착화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을 저질러 놓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의 알리바이가 충분히 확보되고 난 다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 지연장치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방화라고 판명하고 있고요. NFPA 코드에 나와 있는 10대 요건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로 국내에서 많이 다루던 부분이었고, 예, 지금 방화 판정 10대 요건 같은 경우에는 NFPA 코드 9일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앞에 거하고 좀 중복되지 않은 것만 살펴보면 화재 발생 위치가 여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위치야. 근데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 없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이전에 건물 손상 발생했다는 거 있죠? 그것도 좀 특이한 사항이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건물 내 화재가 확산되기 용이하도록 그냥 인위적으로 파괴한 거죠. 그래서 손상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귀중품 반출 등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중요한 시설, 귀중품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시설 같으면 사전에 미리 빼놓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산상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하기 전에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수선 중의 화재 같은 경우도 방화에서 많이 발생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건물 보수공사 중에 인화성 액체나 가연물질 빈번히 사용하게 되니까 이때 이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동일한 건물에서 반복적인 화재, 한번 방화를 저질렀다가 실패하면 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휴일이나 주말 화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대표적인 방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방화의 가장 큰 목적은 재산 편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람까지 죽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이나 주말 시간이나 이런 때 화재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방화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는 분말 소화액제 소화효과하고 3종 분말 소화효과하고 A급 화재 적응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에 대해서 못 쓰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건 기사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메타인산의 방진 효과를 중심으로 써주신 기술하는 내용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분말소화제는 제일인산 암모늄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가 어떻게 그 메타인산에서 방진작용이 일어나느냐를 중심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올트인산으로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올트인산 같은 경우 탈수, 탈탄 효과 등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관한 화학식 좀 기술해주고, 방진 효과에 의해서 유리상 얇은 피막이 형성되면서 A급 화재에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써주시면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 나올 문제가 나온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3번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자, 이제 세장비입니다. 세장비는 결국에는 건축에서 많이 다루던 문제죠.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폭과 기둥의 길이에 따라서 기둥이 얼마나 굵은 기둥이면 당연히 높은 하중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얇은 기둥이면 적은 하중밖에 받지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세장비라는 것 자체가 그 길이 대 면적, 폭에 관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장비가 크면 클수록 길이가 긴 거다 보니까 당연히 압축력을 제대로 받거나 인장력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세장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좌굴 현상이라는 이제
꺾이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지진시 파괴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세단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죠.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같은 경우에 세장비 같은 건 300 이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장비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길이를 최소 단면 2차 반경으로 나눠주는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최소 단면 2차 반경 같은 경우에는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니까 2차 단면 모멘트는 쉽게 얘기하면 단면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잘 버티겠죠. 이거는 지지대나 기둥 같은 것들. 건축에서는 주로 기둥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서방에서는 이거 버팀대에 관해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지해 주느냐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흔들림 방지 버팀대 단면 2차 모멘트를 나누기,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최소 단면의 2차 반경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식을 기술하면 될 거고요. 세장비에 관한 개념으로는 이때 세장비가 크면 클수록 기둥이 꺾이는 좌굴 현상이 일어난다는 개념이고요. 이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어차피 휘는 거니까 휨 모멘트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휨 모멘트에 관한 공식.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물어본 게 와이어 타입하고 한번 타입의 이제 고정장치에 관한 얘기니까요. 고정장치는 가지배 간의 움직임을 제한해 갖고 파손, 변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어차피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릴 테니까 그 진동으로부터 배관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설치 기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설치 기준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기술하면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이건 어차피 좀 기준을 암기해서 답을 기술해야 될 내용 같아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고정장치를 제외할 수 있는 행거의 설치 기준,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에 관해서 암기해서 적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기준 외워서 암기해서 기술하라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설명할 내용 같지는 않고요. 자, 4번 문제. 자, 이제 프라우드수, 무차원수임을 증명하고 정상류하고 비정상류의 정의를 수식으로 설명하시오. 프라우드수는 그라시오프 수 분의 레이놀즈 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부력 대 관성력, 중력 대 관성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식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래, 이거 V는 메타 퍼 세크고 나눠주면 메타의 세크 제곱의 메타. 그러면 다 지워지니까 차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차원 증명하는 얘기잖아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무차원 증명은, 무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단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단위 다 지워져서 단위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무차원 수임을 증명하려고 했으니까 공식에서 어차피 단위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고, 단위 없음을 증명했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서방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옵니다. 프라우드수 같은 경우에는 화염확산 길이 같은 걸 나타낼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터널의 축소 모델링 갖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축소 모델링 하면 얘를 다시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유동에 관해서도 고민할 때 많이 나옵니다. 결국 프라우드수는 관성력 대 부력이니까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연기 유동력 대 어떤 기계적인 힘에 의한 유동력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하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에 가깝다 그러면 경계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자연부력과 같은 유동, 그 유동에 가까운 유동이 되는 거고, 얘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기기에 의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나 회 같은 것들, 이런 유동에 가까운 유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플러그 홀링에도 나오죠, 이 공식이. 그래서 프루드 수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인계유속인 거 저기 터널에서 그쵸? 백레이어 백레이어인가요? 그쪽 부분에서도 그 값이 나오고요. 또 동일하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얘가 만약에 프루드 수 값이 1.5 이상이 되면 결국에는 강제 배출이 크게 증가되고, 강제 배출로 많이 연기를 빼낸다 그러면 연기의 청결 밑에 있는 연기층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청결층 공기까지 빨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플러그 홀링이 생긴다. 그런 거에도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고요. 정상규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흐름을 의미하는 거고, 비정상규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 이거 완전 규정 문제죠. 그렇죠? 소방공사 감리원의 법정 수행 업무하고 감리원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건축법도 있고 소방공사법도 있습니다. 뭐 두 개 다 기술해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소방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뭐 기술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소방공사법에 나와 있는 거, 제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술하시면 되겠죠. 크게 적법성, 그 다음에 적합성, 그리고 지도감독, 성능, 시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겠죠. 업무가요. 그쵸?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피난 방화시설,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역 물품에 대해서는 적법성, 법에 맞는지만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소방용품을 어떤 것을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위치, 규격, 그 다음에 사용 자재에 관해서는 적합성을 살펴봐야겠죠. 적합성이란 것은 결국 적법성 플러스 기술 사용에 관해서 과연 합리적인가, 이 기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인가까지 보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체가 작용한 현장에서 작성한 시공상태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요. 지도감독은 설계 시공과의 설계도서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하게 되어 있고요. 성능시험은 이제 완공된 소방시설 등에 관해서 성능시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감리 업무를 맡아야 할 거고요. 물론 건축법이 당연히 소방법보다 먼저 상위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관한 기술 감리 업무도 있으니까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기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반 상황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위반 상황에 대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이제 감리원의 권한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감리원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자, 살펴보면 감리업자는 감리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했을 때는 관계인한테 알리고 그 공사업체에 대해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만약에 요구를 받았을 때는 공사업체는 바로 시정 또는 보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리업자는 공사업체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 시행했을 때는 소방서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만약에 보고를 거짓을 하거나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감리업자가 위에 따라서 소방서장한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또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내가 감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 법규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화재 안전 진단에 관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거의 다 법규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것을 하게 되는 특별시설물하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주면 좋고요. 근데 확실히 물어본 거는 예방 진단에 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번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10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작성 기준이 한 페이지 내외가 딱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게 20점짜리라고 2페이지 반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앞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술해도 좋지만 어차피 10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예방법에 따라서 이게 시행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상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 하는 대상이 되고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총 8개의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다 기술하면 좋겠지만 대략적인 것만 기술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진단 기관으로는 소방안전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단하는 범위는 무엇이냐? 화재 요인의 조사,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해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 비상대응조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화재 등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그 이행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걸 지켰는지 이행 여부 등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기한은 건축물 사용 승인 받거나 완공공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해에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첨부를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화재 예방 진단 결과 등급은 A, T, C, D, E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A 등급은 문제점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상태, B는 발견했지만 이거 특별한 이상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C는 다수가 발견됐지만 전반적으로 화재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다. 하지만 다수의 조치 명령은 필요하다. 가 C등급이고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진단지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돼 갖고 조치 명령해 갖고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불량이 됐을 때는 얘는 사용 중단까지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내용들과 사실 건축 안전진단하고 좀 많이 유사하게 되어 있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처벌 기준하고 그 다음에 지정 기준 같은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기술 기준 바뀌었다고, 기술 변경됐다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갖고 기술 기준 물어보는 문제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 기준에 관해서 딱 집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 말하는 방염제의 정의하고 방염도료의 종류, 이건 기술 기준에 딱 못이 박혀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정의 살펴보면 가연성 재료의 방염 성능을 부여하는 약재로 재료에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갖고 불꽃을 잡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약품을 우리는 방염제라고 한다. 이게 법규의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방염도의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방염 핵심은 방염제 같은 경우 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 물질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거는
방염도료가 어떻게 구분되느냐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종류 살펴보면 발포성, 비발포성, 경화성, 조류, 혼합용, 니스, 낙하, 유성, 수성, 분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시험 보라 그러면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이 기술기까지 이런 세부적인 사람들까지 다 외우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뭐 많이 준비하신 분들도 왜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니까 아마 쓰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물어본 거니까 물어본 핵심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답안지는 어차피 10점짜리는 물어본 것만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답안지 페이지는 결국은 한 페이지 부분이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페이지를 넘기는 걸 잘 안 하려고 했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면 다른 문제를 못 써요. 그래서 대부분 한 페이지에 거의 대부분 맞게 쓰시면 점수 받으시는데 크게 지장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 페이지 쓰기에는 조금 너무해서 물어본 게 반 페이지에 채워지면 나머지는 조금 채워서 쓰시는 것도 요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화재 소용돌이 화재 선풍 이라고 불리는 거, 이것도 전에 출제됐던 문제죠. 한번 출제됐던 문제고요. 대규모 산림 화재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재 선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로 이 것들을 논문이나 자료를 살펴보면 토네이도하고 비교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네이도하고 많이 유사한데 토네이도는 위에서 내려오고 얘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 그 두 가지에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차이점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오리 바람처럼 올라가면서 그림에 보시면 그런 와류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발생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발생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 얘는 공기층의 하부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상부 온도는 낮아서 기층이 불안정한 상태, 기층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 때 주로 발생하고요. 상층의 바람은 강하고 하층의 바람은 약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상하층의 풍속차가 커갖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와류가 현상,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현상일 때 주로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뭐가 발생해야겠어요? 화재 때 발생하는 거니까 화재로 인해서 강한 부력이 형성돼야 할 것이고요. 화재 때 강한 부력이 형성되려면 결국 가연물이 일시에 많이 타서 큰 열방출이 발생했을 때 결국 밀도가 낮아지면서 큰 부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발생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네이도가 하늘에서 형성되고 밑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얘는 화재의 선풍은 밑에서부터 시작돼갖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크게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얘 어떤 화재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 자, 강한 풍속으로 인해서 파괴력이 강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15m 이상의 나무도 뿌리채 뽑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미국 사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승 기류에서 물체나 화염 같은 것들을 높이를 불어서 밑에서 부는 거나 마찬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서부터 바람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불어서 올리는 거하고 동일한 현상을 유발시키고요. 자, 상승기류와 강한 회전으로 소용돌이를 발생시키고요. 토네이도 같이 큰 소음을 유발하고 회전 운동으로 올라가면서 토네이도도 보면 크게 같지 않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면서 직경이 상승되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셔도 위로 올라가서 크게 커지죠. 직경이 커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직경을 크게 상승시키고요. 선풍은 또 연소속도, 열방출을,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고요. 소방대한테 특히 큰 피해를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대들한테 이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니까.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토네이도가 형태가 일어나니까 불꽃,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멀리 보낼 수 있겠죠. 멀리 보낸다는 얘기는 산불이 더 확대될 우려가 크겠죠. 그런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도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런 화재 소용돌이에 관해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구분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관한 미국 학자가 구분한 겁니다. 한번 선풍의 종류를 구분해낸 내용을 살펴보면 바람에 따라서 연료 분포에 따라서 발생하는 선풍이 있을 수 있고요. 연료나 물 위에서도 선풍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풍이 이렇게 꺾여서 기울어진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얘가 선풍이 막 움직이는 선풍, 그 다음에 그 선풍 자체가 주변의 와류로 인해서 얘가 일정한 모양 형태를 갖추지 않고 파괴된 선풍, 이렇게 구분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설은 아니고요.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하니까 그 구분 중에 하나예요. 네. 자, 9번 문제입니다. 마스킹 효과. 마스킹 효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저도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만들 때 원래 초안 같은 경우에 방 안에도 모두 다 비상방송설비 설치하게끔 한 이유가 마스킹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상경보설비에 경종이 울리고 방송이 같이 났을 때는 소리가 계속 중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방송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방에서는 옛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자, 마스킹 효과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소리가 2개 이상이 동시에 들리다 보니까 파묻혀갖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특정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죠. 마스커라고 해서 큰 소리, 방해 음이 되는 거고요. 마스킹이라고 해서 작은 음 같은 경우 오히려 큰 소리에 파묻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마스킹 곡선이라고 하고 또 얘를 마스킹 한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큰 소리, 마스커가 존재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한계, 최소 가청 한계가 변동한 하한곡선으로, 쉽게 얘기하면 방해하는 소리가 있을 때 원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필요한 임계 차이, 데시벨로 정의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청 한계, 내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종하고 비상방송이 들린다 그러면 어느 소리가 더 크겠어요? 경종 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방송 소리보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잘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청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마스킹 효과 같은 경우에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동시에 2소리가 같이 들릴 때 얘를 동시 마스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죠. 먼저 하나의 소리가 들리고 2번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나올 때를 우리가 경시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2소리가 순차적으로 들릴 때 큰 소리가 들린 후 작은 직후에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는 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상방송설비 같은 경우에 방송설비가 들리는 게 빨라요? 아니면 대부분 경종이 빨라요? 경종이 빠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경종은 바로 그 소리가 나니까 방송은 약간 딜레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비상방송 설비의 경우에 확성기 음성 입력을 보통 우리가 3W, 1W 기준으로 하고 있죠. 실외에는 3W, 실내는 1W 있을 때 지구경종이 동시에 울리는 경우, 지구경종 소리에서 비상방송 소리가 묻히는 경우에 우리가 머스킹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랬을 때 비상방송을 인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 기준 찾아서 외국에선 이렇게 한다 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고, 그냥 단지 머스킹만 설명해도 여기서는
대책이나 문제점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고, 또 이게 10점짜리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머스킹 정도만 충분히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25점짜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책이 나와야겠죠. 대책은 국내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NFPA 72 기준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거. 뭐 이 기준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좀 머스킹하고 특별히 관련된 내용들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레벨이 그 소음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음차를 줘갖고 방송 같은 걸 들리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22페이지가 23페이지에 있고요. 그거는 뭐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분기배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분기배관의 정의하고 분기배관의 연결 방법. 이것도 몇 번 나온 문제라서 요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 대응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붙여놓은 게 이제 분기배관의 이제 연결 방법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생소할 거고, 분기배관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이니까. 자, 분기배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갖고 2개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이고요. 전에는 뭐 확관형, 비확관형에 관한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확관형 분기배관 같은 경우에는 배관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인발 등 소성 가공으로 확관시켜갖고 넓히는 거죠. 구멍 넣어갖고 넓혀서 배관 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의 용접 이음자리를 배관 이음새에 용접해서 이음한 배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확관형 분기배관 같은 경우에는 자, 배관 측면에 분기배관 4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이음새를 용접해서 이음한 배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확관형 배관보다는 비확관형 분기배관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도가 나오겠죠. 그거에 관해서 물어봤고요. 정의에 관해서 물어봤고, 분기배관의 연결 방법은 사실은 뭐 분기배관의 연결 방법이 뭐 별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그 배관의 이음 방법, 그쵸? 어차피 얘도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의 이음 방법들을 그냥 쭉 기술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혼동이 올 게 분기배관의 이음 방법이 별도로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배관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배관의 이음 방법 같은 것들은 늘 많이 보셨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로 해갖고 기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관의 이음 방법인 뭐 나사 이음, 용접 이음, 플랜지 이음, 그 다음에 그룹 조인트라고 불리는 기계적 이음, 메카니컬 조인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답안으로 조금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하셨던 내용일 테니까 세부적인 사람들은 생략할게요. 자, 11번. 요건 나온 지가 조금 된 문제인데 다시 나온 거죠. 전에는 704에 대해서, NFPA 704에 대해서 이 전체 다이아몬드 표시 기법, 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적색, 인화성 단계, 또는 가연성 단계라고 부르는 거. 과거에는 얘를 인화성 단계로 많이 해석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가연성 단계로 좀 더 많이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그거하고 그다음 백색, 기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그 코드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 문제인데 그거에 관해서 다시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704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에 대해서 그 표시하는 정도를 나타내 줍니다. 얘를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양이 다이아몬드 형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규격은 응급 발생 시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장비가 요구되는지, 어떤 처리 절차가 필요한지, 혹은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 그냥 누구라도 쉽게 보고 바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맨 위가 화재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이라고 불리는 적색이고요. 그 다음이 그 좌측에 있는 것이 건강인명성, 그 다음이 화학적 반응성, 황색으로 표시되는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백색이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봤죠. 맨 위에 있는 적색과 맨 밑에 있는 백색에 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색과 백색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쓰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 풀이다 보니까 나머지까지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적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화성 또는 가연성이라고 불리는 거. 자, 얘는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0이면 가장 낮은 단계고 안전성이 높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단계는 불연성 물질.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니까 콘크리트, 철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1단계는 상온에서는 발화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열됐을 때 발화하는 물질. 그래서 식용유,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 인화점으로 구분하면 93도를 초과하는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2단계는 인화점이 37에서 93도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발화가 발생하려면 외기의 온도를 높이거나 가연물을 일정하게 가열해야 되는 물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기 환경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고 하는 인화성 액체나 고체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화점은 상온에서 조금 높은 25도에서 37도, 25도에서 37도 미만이니까 당연히 상온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죠. 그쵸? 여름철 같은 데나 이럴 때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고요. 에탄올이나 아세톤 등이 여기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즉시 혹은 완전히 증발해갖고 공기 중에 확산해갖고 연소한 물질입니다. 인화점은 25도 이하인 미만인 물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불 붙이면 불이 붙는 가솔린, 프로판가스, 수소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기타 위험 백색. 요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쵸? 전에도 704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많이 적색이라든지 청색이라든지 황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는데, 백색 같은 경우에는 또 기호로 표시되는 거라서 아마 다 쓰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고 몇 개 쓰신 분 정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 마크 비슷한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라는 의미고, 그냥 W가 물이라는 의미니까 물과 반응할 수 있고요. 그냥 물과 반응할 수 있고 반응 시 심각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OX나 OXY 같은 경우에는 산소, 옥시겐, 그 산화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R 같은 경우에는 부식성 또는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시 구분돼요. 그 다음에 ACID, 애시드는 산성이고요. 알칼리는 ALK니까 애시드하고 그 알칼리 의미에서 ALK는 염기성 의미하는 거니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생물학적 위험성. POI는 독성 있는 거. 그 다음에 RAD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 그 다음에 CRY 또는 CRYO라고 얘기하는 건 극좋은 물질, 극저온 물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는 성능유지 설계를 위한 재현공학 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거 제가 그러니까 수식 넣기로 넣었는데 뒤에 게 잘못됐어요. 여기 보시면 BHA 위에가 자승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변형하다 보면
수식 넣기가 간혹가다 이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프린터에 조금 잘못되게 나왔을 거예요. 그것만 지워주시고요. 제곱 자승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왔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온다 그러면 뭐 NFP나 SAP나 아니면 그 미국 자료나 아니면 최소한 일본 자료라도 보는데 거기에도 없는 내용이라 이런 문제는 맞추신 분이 대단하신 분 같고요. 저도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을 이번에 출제된 것 때문에 처음 봤고요. 그런 내용이라서 만약에 외국 기준이라든지 외국 책에 나왔다 그러면 아마 출처 같은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공식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성능유지의 설계를 위한 재현공학이라는 책이고 이게 21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3월 10일자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어갖고 그 책을 보시길 그 책을 참고 삼으시거나 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저도 분일이 없는 책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그리고 이게 혹시 공학적인 근거라든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저도 그걸 찾아 들어갈 텐데 뭐 그렇게 뭐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제 능력 밖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4번 문제야 뭐 많이 쓰였겠죠. 그쵸? 제일 많이 나왔던 정전기 경우에 정전기 내에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정전기 억제가 필요한 설비하고 조치 방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점이 있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고 딱 문제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써야 했기 때문에 뭐 정전기 대책이야 뭐 못 쓰실 분 없겠죠. 기술사 준비하시면서 뭐 늘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암기가 안 되면 쓰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25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위험물 탱크로리, 탱크차, 드럼 등에 이제 연료를 주입하는 설비, 탱크로리, 탱크차 등에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 설비,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에 함유하는 도료, 저철제 등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 위험물을 건조하는 설비나 아니면 그 부속 설비 옆에 있는 거, 인화성 고체를 저장, 취급하는 설비, 드라이 클리닝, 염색 가공 공장 등을 씻는 설비 등을 사용하는 인화성 용제, 유기용제들을 사용하는 설비, 그 다음에 유압이나 압축 공기 또는 고전위 정전기 등을 이용해서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번은 고압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설비. 9번은 화학류를 제조하는 설비. 10번은 발파공에 의해서 장전된 화학류를 점화시키는 경우 사용하는 발파기. 몇 개를 쓰셨을 수 있는데 법규를 정확하게 외우시지 않은 분들은 거의 많이 못 썼을 거예요. 그쵸? 그 내용이고요. 정전기 발생 억제 대책이야 뭐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당연히 마찰로 인해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마찰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마찰이 증가되면 결국 정전기가 증가되니까 유속도 제한을 둬야 되고, 당연히 정전기가 잔류하지 않도록 도전성 기기를 쓴다든지 본딩, 접지 본딩을 한다든지 도전성 기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방지를 첨가해갖고 아예 대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를 축적하는 걸 방지하는 설비로는 접지와 본딩이 있습니다. 접지와 본딩을 통해서 정전기를 흘려보내면 될 것이고요. 또한 상대 습도를 70% 이상 습도를 높여서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차피 대전된 전화가 잇따르면 공기를 이온화시킨다든지 제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여기서 제전기를 조금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이온화시킨다든지 제전복이라든지 제전화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1교시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법규상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규정상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좀 어려웠나요? 그쵸? 법규도
좀 일반적인 버큐들이 아니라 조금 귀퉁이에 나오는 버큐들이 많이 나와갖고 조금 전체적인 답안지를 쓰신 분들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막 이런 귀퉁이 같은 거 기술고시 뭐 산업안전 법규 규정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저도 지금에 시험 본다 그러면 저도 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그것까지 다 보기는 만만치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향이 자꾸 개정되고 바뀐 것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도 되게 고달퍼요. 왜냐하면 허군달퍼니까 옛날에는 바꾸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갖고 쉽게 바꾸지 못했는데 지금은 뭐 수시로 막 그냥 막 바꿔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면 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훨씬 좀 더 편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향이 그런 거 경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자, 1시간 동안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